4. 다음 자료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2021년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가. 이사 등이 아래였다. 옛날 오제 시기에는 다스리던 땅이 사방 천리에 불과하였고 그 바깥의 제후나 이민족 가운데 오제에게 입조하는 이들도 있었고 입조하지 않은 이들도 있었는데 천자께서 통제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기억, 지금 폐하께서는 군사를 일으키어 적들을 물리치고 천하를 평정하여 니은, 해내에 군현을 설치하셨습니다. 그리고 디귿, 법령을 하나로 통일하시니 이는 역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며 오제도 이루지 못한 일입니다. 사기, 땡땡땡 본기. 나,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기록된 진술에 근거하여 사건을 추적하고 조사해야 한다. 그때 피의자를 고문하지 않고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는 것이 상책이고 고문으로 진상을 밝히는 것은 하책이다. 피의자를 두렵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운몽, 소우지, 출토, 죽간. 다. 파종하고 적정 시기에 비가 내려 이삭이 패면 그 토지의 면적과 아직 파종하지 않은 토지의 면적을 각각 측정하여 장부에 기입하고 즉시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강우량도 다소를 파악하여 즉시 보고해야 한다. 만일 한발, 폭풍 후, 침수, 메뚜기 떼 및 기타 해충 등의 재해로 곡식이 손상을 입은 경우에도 재해를 입은 토지의 면적을 보고해야 한다. 운몽, 수호지, 출토, 죽간. 작성 방법. 밑줄 친 니은 조치의 목적을 서술할 것. 나는 밑줄 친 디귿의 일부이다. 제자백과 중 나의 내용과 관계가 깊은 사상을 집대성한 인물을 쓸 것. 다의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밑줄 친 기억이 추진한 정책을 두 가지 서술할 것. 이 문제는 가나다 세계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이 좀 당황하실 겁니다. 나번과 다번에 나온 문장이 운몽 수호지 진간이어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보기 쉽지 않은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번은 사기 땡땡땡 본기라고 되어 있는데 사기 진시황 본기입니다. 간단히 인용된 책 설명을 하면 사기는 전한 무제 시기의 사마천이 쓴 역사책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가는 이 가운데 진시황 본기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나번과 다번은 운몽 수호지 진간입니다. 운몽 수호지 진간은 1975년 중국 후베이성 운몽 수호지에서 발굴한 무덤에서 출토된 진나라 시대의 죽간입니다. 죽간은 대나무에 쓴 문서를 뜻합니다. 중국에서 후한시대 환관이었던 채륜이 처음으로 종이를 발견하기 이전에 중국 사람들은 대나무, 나무, 비단 등에다 글씨를 썼습니다. 당시에는 흔한 재료가 대나무였기 때문에 대나무에다가 글씨를 쓴 다음 이거를 새겼죠. 이런 형식의 문서를 죽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몽 수호지 진간은 후베이성 운몽 지역에서 출토된 진나라 시대의 문서들입니다. 문서는 크게 10종으로 나누게 되는데 편년기, 어서, 진율 18종, 효율, 진율잡초, 법률단문, 봉진식, 위리지도, 일서 등입니다. 편년기는 아마도 무덤의 주인이 활동했을 시기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시대 진나라부터 진시황제가 통일한 이후에 전국 또는 이 지역에서 있었던 일들을 날짜순으로 연대기 순으로 쓴 글입니다. 어서는 당시 남군 태수 등이라는 사람이 남군의 관리들한테 한 말을 적은 글입니다. 진율 18종과 효율, 진율잡초, 법률단문들은 당시 진나라 시대의 법률입니다. 봉진식은 주로 재판의 원칙, 재판을 진행할 때 필요한 조사, 대질신문 등등을 다룬 규칙과 판례를 묶은 것입니다. 치욕, 시목, 봉수, 유국, 복, 도자고 등등등 제목이 붙은 규정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일서는 지금의 달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달력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시험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는 아마 가에 나오는 내용은 개설서에서 여러분들이 대충 아는 내용인데 운몽 수호지 진간은 주로
석사 박사 과정에서 배우고 일부는 이 운몽수호지진관을 인용해서 논문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와 다에 해당하는 운몽수호지주간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한 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풀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당황하지 말고 문장에서 실마리를 얻으면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 밑줄 친 니은 조치의 목적을 서술할 것. 니은 부분이 뭔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이사등이 아래였다. 옛날 오제 시기에는 다스리던 땅이 사방 천리에 불과하였고 그 바깥의 제후나 이민족 가운데 오제에게 입조하는 이들도 있었고 입조하지 않는 이들도 있었는데 천자께서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억, 지금 폐하께서는 군사를 일으키시어 적들을 물리치시고 천하를 평정하여 니은 해내의 군현을 설치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해내의 군현을 설치한 목적을 쓰라는 건데 진시황제가 전국시대 육국을 정복하고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죠. 그래서 중앙에서 각 지방을 통제하기 위해서 군현을 설치하고 황제가 직접 지방관을 임명해서 중앙정부의 명령을 각 지방에서 철저하게 행하게 하는, 중국에서는 군현지배체제라고 하고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표현으로는 중앙집권적인 지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나는 밑줄 친 디귿의 일부이다. 제자백과 중 나의 내용과 관계가 깊은 사상을 집대성한 인물을 쓸 것. 디귿은 가번에 있는 단락 밑에서 셋째 줄에 보입니다. 법령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밑줄 친 법령의 일부이다. 제자백과 중에 나와 관계 깊은 것. 나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기록된 진술에 근거하여 사건을 추적하고 조사해야 한다. 그때 피의자를 고문하지 않고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는 것이 상책이고 고문으로 진상을 밝히는 것이 하책이다. 피의자를 두렵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기 있는 글은 운몽소호지 출토 주간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운몽소호지 진간, 봉진식, 치옥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한 것처럼 봉진식은 재판과 관련된 규칙과 실제 판례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 운몽소호지 출토 주간 가운데서 봉진식, 치옥임을 알면은 답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모르더라도 여기서 실마리를 찾아야 되는데 나에 있는 글을 읽어보면 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공부해야 되죠. 그래서 이 내용이 제자백과에 있는 사상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약간 모호하게 합니다만 법률에 따른 재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법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치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실마리가 되는 말은 나에는 보이지 않고 문제에 있습니다. 문제에서 나의 내용과 관계가 깊은 사상을 집대성한 인물을 쓸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실마리가 되는 말이 집대성입니다. 제자백과 중에서 자기네 학파 또는 전체 학문을 집대성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물은 크게 3명입니다. 즉 공자는 육아의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서주시대 혹은 그 이전부터 있었던 문서들을 정리하고 중국 각지에 있는 시가들을 정리해서 시경을 편찬했었죠. 그래서 공자는 육아를 집대성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가는 크게 신부례를 대표로 하는 술치, 이극과 상황이 대표인 법치, 신도가 대표인 세치, 이 3가지 분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술, 법, 세, 즉 술치, 법치, 세치 이 3가지를 집대성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한비입니다. 그리고 공자와 한비가 각각 육아와 법가의 지식을 집대성했다라고 하면 여부리는 기존에 있는 학문을 총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여시춘추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여시춘추는 일종의 백과사전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부리는 역사뿐만 아니라 유가, 법가, 도가 등등 여러 학파의 사상과 지식들을 정리해서 여시춘추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부리를 잡가로 분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명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제자백가의 사상 가운데에서 여러 분파의 사상 또는 지식 내용을 집대성한 인물은 한비라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여기서 이제 집대성한 인물이 공자, 한비, 여불이 세 사람인데 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재판과 관련된 내용이죠. 재판은 법률. 그래서 법률을 강조하는 학파는 법가입니다. 그래서 법가 사상가 중에서 법가를 집대성한 인물을 고르라고 하는 문제인데 그래서 정답은 한비입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인데 춘추 전국시대 제자백가들의 기본적인 특징을 잘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이 집대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실마리로 한다라고 하면은 한비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음 문제입니다. 다의 내용을 실시하기 위해 미출친 기역이 추진한 정책을 두 가지 서술할 것. 가 부분에 있는 기역이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어보면 기역, 지금 폐하께서는 군사를 일으키어 적들을 물리치고 천하를 평정하여 해내 군현을 설치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하, 원어로는 금상이겠는데 이 사람이 적들을 물리치고 천하를 평정했다, 통일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해내 군현을 설치했다. 여러분들이 개설서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풀이를 해보면은 통일을 한 다음에 전국에 군현을 실시한 인물이 누구일까요? 진시황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이 진시황제라는 실마리는 바로 가의 맨 앞에 나옵니다. 가의 이사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그래서 이 이사가 진시황제에 의해서 등용이 되고 진시황제 시기에 승상이 됐다라고 하는 배경 지식을 아는 학생이면은 여기에 나오는 지금 폐하가 바로 진시황제라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진시황제가 추진한 정책을 쓰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다의 내용을 다시 읽어보죠. 파종하고 적정 시기에 비가 내려 이삭이 패면 그 토지의 면적과 아직 파종하지 않은 토지의 면적을 각각 측정하여 장부에 기입하고 즉시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강수량도 다소를 파악하여 즉시 보고해야 한다. 만일 한발, 폭풍 후, 침수, 메뚜기 떼 및 기타 해충 등의 재해로 곡식이 손상을 입을 경우에도 재해를 입은 토지의 면적을 보호해야 한다. 이 내용은 운몽 수호지 출토 주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진율 18종 중에서 전율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농사를 짓는 토지의 면적 그리고 강우량, 자연재해 등등 피해 상황도 보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나 좀 막막하죠. 진시황제가 추진한 정책, 여기에서 어떤 내용일까? 진시황제가 어떤 정책을 추진했나 생각을 좀 해보면은 지방에 군현을 설치했다. 그리고 도량형, 법률, 문자 등을 통일했다. 분서경유를 실시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장성을 수축했다. 그 밖에 장성뿐만 아니라 자기 무덤인 여산릉과 아방궁 등을 지었다 등등등이 있는데 여기 있는 내용 가지고 답이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할 텐데 여러분이 기존에 암기하고 있는 진시황제 정책 가운데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마리가 되는 내용이 뭘까? 답원에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지문에서 두 번째 줄 토지의 면적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리고 강우량도 다소 파악해야 된다. 토지의 면적을 보고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토지의 면적을 보고하려고 하면은 당시에 도량형으로 측정을 하겠죠. 이 당시에는 토지의 면적을 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토지의 면적과 강우량을 길이 혹은 부피로 계산을 해서 보고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힌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전국시대의 진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6국마다 도량형이 달랐는데 서로 원래 사용하던 도량형으로 보고하게 되면은 보고를 수합한 사람이 정보를 오독할 수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토지의 면적을 하나의 기준, 표준, 즉 진나라의 도량형으로 통일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고하기 위해서는 도량형을 통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부터 네 번째 줄을 보시면은 서면으로 보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이라고 하는 글자는 없지만 그 밑에 줄에도 강우량도 다소를 파악하여 즉시 보고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토지의 면적을 보고해야 된다. 그래서 공통으로 보고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특히 중국에서는 문서행정, 모든 행정적인 사항은 문서로 적어서 보고하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문서로 보고해야 되면 글씨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진나라의 한자 서체와 다른 육국의 한자 서체가 달랐습니다. 즉 같은 글자라고 하더라도 상형 문자 같은 경우는 글자가 같을 수는 있지만 서로 다른 글자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진시황제는 승상 이사에게 진나라의 문자를 바탕으로 해서 한자를 통일하게 합니다. 이걸 이제 전서라고 하게 되는데, 여기서 서면으로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문자 통일. 사실 이 문제는 배경 지식에 따라 좀 답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안에 해당하는 내용에서는 보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각 지방에서 경제 문제 등 주요한 사항들을 중앙정부에 보고하는 것을 상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서를 보고하기 위해서는 문서를 전달하는 조직, 당시에는 우전제도, 역전제도라고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문서 전달 조직인 역전, 그래서 상계와 역전 혹은 우전이라고 하는 게 답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적어도 대학원 수준에서 여러 가지 진간, 한간 등 출토 문서에 나오는 법령을 공부해야지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답이 될 수 없고, 개서서 수준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하나인 도량형 통일 그리고 문자 통일이 정답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2021년 고대사 기출문제와 답을 간단하게 풀이해 봤습니다. 9년을 설치한 목적을 쓰는 문제는 이와 비슷한 문제가 다음으로 이미 치황제의 출제가 된 통일 적이 정책을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단순하게 치황제는 문제의 답만 알고 황제라는 지나가지 칭호를 만들게 마시고, 됩니다. 여기서 당시 시험 문제의 전국시대의 배경이 7개 나라 됐던 모두 치황제 왕이라고 통일 칭했습니다. 정책과 그래서 법과사전에 6명이 대해서 왕을 간단하게 제거한 후 살펴보도록 중국을 통일했던 하겠습니다. 시황제는 먼저 왕이라고 하는 시황제 칭호가 통일 격이 정책입니다. 낮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왕 오제의 덕을 겸하는 존재다라고 해서 황제라고 하는 칭호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나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였던 짐을 황제만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로 바꾸게 됩니다. 이 다음부터 짐은 황제만 사용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황제 명령을 조 혹은 조서, 조령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복했던 6국의 지역을 군과 현으로 편제하고 전국에 36군을 설치했습니다. 사실 이 36군은 기록에 따라서 더 많아서 지금 학자들의 고증에 따르면은 이때 설치했던 군이 50개가 넘어간다고 합니다만, 일단 사료 기록은 36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황제가 전국을 군현으로 편제하고 지방관을 임명하게 되는데, 이런 지배체제를 군현지배체제라고 합니다. 군현지배체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첫 번째, 황제가 지방관을 직접 임명해서 각 지방으로 파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때 지방관을 임명할 때 회피제를 적용하는 겁니다. 회피제는 지방관이 그 지역 출신이 아닌 타지 사람들을 임용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그 지역 사람들을 임명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있어서 통치를 잘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유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지역의 왕처럼 군림하게 되면서 중앙정부의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회피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이 시기에는 적용이 되었는지는 잘 알 수가 없는데, 지방관의 임기를 정하는 겁니다. 원래 위진남북조 시대 때 지방관의 임기는 6년이었다가 수당시대가 되면은 절반이 3년으로 줄어들었다라고 하는데, 이때도 임기제가 실시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중요한 원칙은 지방관의 권력을 여러 개로 나누는 겁니다. 군의 군수, 군승, 군위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는 일반적으로 행정을 담당하고 치안과 군대는 군위가 담당하도록 합니다. 이처럼 권력을 일반 행정과 군사, 지휘라고 하는 두 개로 나누게 됩니다. 나중에는 여기에 덧붙여서 권력을 더 세분화시키는데, 예를 들면 명청시대 포정사, 도지휘사사, 안찰사가 있어서 포정사는 일반 행정을, 도지휘사사는 군대 지휘를, 안찰사는 감찰 업무를 맡게 합니다. 그 다음에 학정이라고 해서 학교와 과거 제도를 담당하는 관리가 따로 있었습니다. 이처럼 권력을 세네 개로 나누게 되면 지방관의 권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군현제외 체제는 이런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시황제 시기에 임기제가 있었는지는 기록이 없어서 정확히 알 수는 없고, 나머지 세 가지, 즉 황제가 지방관을 직접 임명해서 파견한다, 두 번째 회피제도를 적용한다, 세 번째 권력을 두세 가지로 나눈다,
이런 것들은 시황제 시대 때 적용되었습니다. 이 군현제 문제와 관련해서 군현제와 봉건제와 관련된 사료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상왕간 등이 말하기를 제후들이 이제 막 평정되었지만 연, 제, 초 나라의 땅이 너무 멀어서 왕을 두지 않으면 그들을 제압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황자들을 왕으로 세울 것을 윤허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였다. 시황제가 군신들에게 이 의견을 상의하도록 하자 군신들이 모두 그것이 유리하다고 여겼으나 정의 이사가 다음과 같이 이 의를 제기하였다. 주의 문왕 무왕은 많은 자제들과 일족을 왕으로 봉했지만 후손들이 점차 소원해지고 멀어져서 서로 원수처럼 공격했고 심지어 제후들끼리 서로 정벌하였음에도 주나라의 천자는 그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천하가 폐하의 신령에 의해서 통일되어 모두 군현으로 삼았으니 황자나 공신들에게 국가의 부세로서 후한상을 내린다고 하면 그들을 다스리기 매우 쉬울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천하에 다른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하를 안녕케 하는 계책이오니 제후를 설치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자 진시황은 이렇게 말했다. 전쟁이 멈추지 않아 천하가 모두 고통받고 있는데 이는 제후왕이 있기 때문이다. 선조의 신령에 의지하여 이제 천하를 평정하였는데 이제 또다시 제후국을 세운다는 것이 다시 전쟁을 조성하는 것이니 안녕과 평정을 구하는 것이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 정의의 의견이 옳도다. 그래서 천하를 36개 군으로 나누고 군마다 수, 위, 감을 두었다. 여기에서 원래 승상왕간을 비롯한 신하들은 주나라 즉 서주 시대 때의 봉건제를 다시 실시하자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사가 반대하게 됩니다. 시황제는 이사의 의견에 따라서 봉건제 대신에 군현제를 택하게 됩니다. 36개 군에 파견되었던 수, 즉 군수, 위, 군위, 감, 군감이라고 하는데 군수는 일반 행정을, 군위는 군대 지휘를, 감은 감찰 업무를 맡게 됩니다. 이어서 그 다음에 있는 문단을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을 일컫는 말을 바꾸어 검수라고 하게 하고 전국에 큰 연회를 베풀었다. 천하의 병기를 수집하여 함양에 모아놓고 전국의 부호 12만호를 함양으로 이주하게 하였다. 조묘, 장대궁, 상림원이 모두 위수의 남쪽 언덕에 있었다. 이것들은 진나라가 제후들을 평정할 때마다 그 나라의 궁실을 모방하여 함양의 북쪽 산기슭에 지은 것인데 남쪽으로는 위수가 흐르고 옥문 동쪽에서 경수 위수에까지 이르며 궁전 사이에 구름다리와 주각이 서로 연 이어져 있으며 제후들에게서 뺏은 미인과 종고가 이곳을 메우고 있었다. 사기 진시황 본기. 여기에서 진시 황제가 했던 정책들이 모두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했던 가장 중요한 게 각종 규격을 통일하는 조치였죠. 그래서 도량형, 문자, 화폐, 수레폭 등을 통일하게 됩니다. 도량형과 문자, 화폐 이런 것들을 통일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한 가지 기준에 따라서 세금을 거고 백성들에게 노동력을 징발하고 군역을 부과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특히 문자를 통일하는 것은 당시 중국 사람들의 말이 달랐기 때문에 문자마저 다르게 되면 의사소통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당시에는 문서행정이 있어서 문서로 의사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이런 문자 통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와 사상을 통제하기 위해서 분서갱유라고 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분서는 기원전 213년 박사 순우월이 봉건제도 회복을 주장하자 이를 반대하게 됩니다. 이사는 이를 반대하고 유생들이 정보법령을 비판하며 백성들을 현혹시키고 다른 주장만 내세운다라고 하면서 정치에 대한 논의를 언급하도록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이 정치성을 띤 서적을 몰수해서 소각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 명령이 내려진 다음에 30일 안에 책을 소각하지 않으면 벌로 성단, 이라하여 불에다 불로 지져가지고 글씨를 씁니다. 이걸 묵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숙성의 노역에 4년 동안 복역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육국의 역사책과 문학, 시서, 여러 사상가들의 책들을 전부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진나라의 역사책과 의학, 그다음에 복서라고 해서 점치는 책, 농사 짓는 법에 대한 책들은 없애지 않았습니다. 실생활에 필요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제자백가의 책을 전부 다 없애게 됐는데 그러면 법과를 제외한 유가, 도가, 묵가 이런 책들을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이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나라가 통일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망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이때 사람들이 책은 없애도 책에 있는 내용을 머릿속에 암기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진나라가 오랫동안 지속이 됐었으면 머릿속에 책으로 암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죽으면 지식이 없어졌을 텐데 진나라가 바로 망하게 되자 이런 내용들을 암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 암기하고 있던 내용을 구술하였고
이렇게 구술해서 만들어진 텍스트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서입니다. 그 다음에 갱유는 기원전 212년에 발생했습니다. 시황제는 원래 미신을 잘 믿고 자기가 불로장생, 즉 영원히 죽지 않기를 바래서 방사들을 해외로 파견해서 신성과 불사약을 구하도록 했으나 이들은 전부 시황제를 상대로 해서 사기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방사 후생, 노생이 시황제 행위에 불만을 품고 시황제를 비난하면서 도망쳐버렸습니다. 이에 열받은 시황제가 방사들을 탄압했던 게 갱유입니다. 이때에 함양성에 있던 유생들 460명을 전부 다 생매장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생이라고 해서 유학자를 탄압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방사들, 즉 시황제를 상대로 사기치려고 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제거한 것인데, 사실 분서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사상 탄압입니다만 갱유는 사기꾼들을 전부 다 죽여버린 거기 때문에 이거를 사상 탄압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시황제는 제나라 사람이었던 추연이 오덕종시설을 헌상하자 이 학설을 채택하게 됩니다. 이 오덕과 관련된 문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제는 오덕이 순환 반복한다는 순서를 고찰하여 주나라는 화덕을 얻었는데 진나라가 주나라를 대신했으니 주나라의 화덕이 이기지 못하는 수덕을 따라야 한다고 여겼다. 그리하여 이제는 수덕의 시작이니 1년의 시작을 바꾸고 조정의 하례식도 모두 10월 초하루에 거행하였다. 의복, 깃발, 부절의 색은 모두 검은색을 숭상하였다. 수는 6을 기초로 하였으니 부절, 법관은 모두 6지로 규정하고 가마의 너비도 6자로 정했으며 6자를 일보라고 하고 수레 한 대를 6마리의 말이 끌게 했다. 황하를 덕수라고 계명하여 수덕의 시작을 나타냈다. 강인하고 엄혹하며 모든 일을 법에 의해서 결정하고 각박하고 인의, 은덕, 우호 따위가 없어야 오덕의 명수에 부합한다고 여겼다. 그래서 법령을 엄하게 하여 법을 어긴 자는 오랫동안 죄를 용서받지 못했다. 여기서 보신 것처럼 1년의 시작을 1월이 아닌 10월로 바꾸고 그래서 새해의 시작이 1월 1일이 아닌 10월 1일이 됩니다. 그 다음에 흑색, 숫자는 6을 강조하고 진나라는 수덕을 따른다라고 하게 됩니다. 시황제는 대규모 토목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장성, 아방궁, 여산릉 등을 만들었는데 100여만 명을 동원했다라고 합니다. 여산릉 주변에서 발견이 된 백마용 갱만 하더라도 엄청난 규모입니다. 여산릉은 높이 100m, 둘레가 2km 정도 되는 능이라기보다도 산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시황제는 여러 지방들을 돌아다녔습니다. 이거를 순행이라고 합니다. 시황제는 모두 5차례에 걸쳐서 중국 각지를 돌아다녔습니다. 사실 중국에서는 황제나 왕이 지방을 돌아다니는 일이 그리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순행을 했던 목적은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특히 육국 지역에 있는 백성들에게 천하를 지배하는 황제의 존재를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황제, 황제의 위엄을 그들에게 알림으로써 이들을 복속시키는 심리적인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황제가 주로 순행했던 지역들을 보게 되면은 옛날에 연나라와 제나라의 해안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방문한 이유는 불로장생을 하기 위해서 영원히 죽지 않은 불사초를 구하기 위해서 해안가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마지막 순행 중에 사구라고 하는 지역에서 죽습니다. 두 가지 법과 사상을 비교한 것입니다. 제나라의 법과와 삼진의 법과입니다. 제나라의 법과는 주로 경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진의 법과는 정치를 강조하고 있고 정부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군주 권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나라 법과를 대표하는 저서에는 관자와 안자가 있습니다. 관자는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고 안자에 대해서 대충 살펴보겠습니다. 안자는 제나라의 대부였던 안영이 지었다라고 하는 책인데 실제로는 후세 학자들이 지은 책이다라고 합니다. 안자에서는 큰 나라의 과역과 사치를 어떻게 막을까라는 점을 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하게 하면서 사치스럽지 않도록 하며 풍성하면서 넘치도록 하지 않는가를 논하고 있습니다. 안자가 당시에 사치스럽고 맘대로 행동을 했던 제 경공의 신하였다라고 하는 점을 보면은 이런 주장이 좀 이해가 갑니다. 삼진법과 사상가들
법가들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신자, 신부래가 저술을 했다라고 하는 책이죠. 상군서, 한비자 등이 있습니다. 제나라 법가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관자는 중농, 절약, 재물, 상업을 강조했고 상업의 큰 이익은 국유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안자는 주로 이 절검과 절약을 강조했고 안자의 대부분의 사상은 유가 사상과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삼진법가는 세 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술, 즉 술치를 강조하는 신불의 법치를 강조하는 이극과 상황, 세치를 강조하는 신도 이 세 가지가 있고 이 술, 법, 세를 집대성한 한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술을 강조한 학파입니다. 술은 권모로서 신하를 통솔하고 충신과 간신을 나누며 상벌을 내리고 신하들을 두렵게 하여 잘못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일파의 대표는 상왕과 같은 시대 사람인 한나라의 재상 신부래입니다. 그는 정나라의 신하였지만 한소후가 신부래를 기용하여 재상으로 삼았습니다. 신부래는 안으로 정교를 닫고 밖으로는 제후에 대처했는데 모두 15년 동안이었습니다. 신부래는 신자 2편을 저술했으나 지금 남아있지 않고 그의 통치술은 한비자에 간접적으로 서술되어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법을 중시하는 학파입니다. 법률을 제정해서 그것을 근본으로 삼고 엄한 형과 중한 상을 수단으로 삼아 철저하게 실행하도록 주장했습니다. 전국 초기 이극과 중기의 상황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극은 위 문우를 섬긴 일이 있었고 상황은 진 효공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위 나라와 진나라가 강성한 국가가 돼서 국위를 떨치게 되었습니다. 이극은 이자 32편을 저술했으나 오늘날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의 상군서 24편이 있지만 상황이 쓴 글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다음 세를 강조한 학파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신도입니다. 세를 강조한 학자들은 특별히 군주에 있어서 권위를 중요시하고 군주는 마땅히 정부의 권위를 장악해야만 백성을 호령할 수 있고 복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파의 대표적인 인물은 조나라 사람 신도였습니다. 그는 맹자와 같은 시대 사람인데 11혼을 지은 적이 있으나 이 역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신자는 위서라고 합니다. 이 세 개 학파의 학설을 집대성한 인물이 바로 전국 말년의 한비입니다. 한비의 학설은 체를 체로 삼고 법과 수를 용으로 삼았으며 도가의 무의 사상을 흡수하여 법과 사상이 가장 완전한 체계를 이루도록 하는 데 공헌했습니다. 요약하면 제나라 법과는 주로 경제 문제를 강조했고 제나라의 부국강병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삼진의 법과는 위한조를 삼진이라고 하죠. 삼진의 법과는 위한조 세나라뿐만 아니라 진나라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네 나라의 부국강병에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